안녕하십니까. 2012년 5월 12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장 안정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이 장에 무엇을 배우게 될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91일 남았습니다. 오늘 뭐 여수 엑스포가 개막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여수 엑스포가 끝나는 날이 8월 12일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12일이 저희가 또 시험 보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91일 남았으니까 이제 딱 3달 남았습니다. 3달 동안 열심히 하시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오늘 배우시게 되는 그 안정도 부분도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8장 안정도에는 첫 번째 챕터의 개요, 두 번째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회전체 운동 방정식, 그리고 등면접법, 단단법, 안정도 향상 대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정도 향상 대책 같은 것도 뭐 25점짜리로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바로 이제 전 시험에서 이제 2월 달에 단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25점짜리로 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부분에서 과도 안정도에 대한 해석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안정도의 개요에서는 안정도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안정도가 무엇인지, 탈조가 뭔지 이런 내용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정도 개요를 나누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전압도 있고 전류도 있고 전력도 있고 뭐 전력량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듯이 이 안정도도 사실상 나눠지게 되면은 위상각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 또 위상각 안정도에서 나눠지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태, 그다음에 동태, 과도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지금 사실 8장 송배전공학 8장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위상각 안정도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전압 안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설명을 안 했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책에서는 예제 8-8에 전압 안정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전력계통공학에서 별도로 또 다뤄집니다. 전력계통공학의 9장에서.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요 안정도 향상 대책의 마지막에서 그런 내용을 설명드릴 테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태 안정도가 무엇인지. 근데 이제 동태 부분은 이제 빠졌습니다. 정태 다음에 이제 과도 부분이 나오는데 정태하고 이제 과도 안정도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해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회전체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동요 방정식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안정도를 이제 해석하기 위한 수식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요 사이에 이제 정태 안정도에 보시면은 뭐 일기 무한대 계통에 대한 벡터도라든가 아니면 무한대 모선이 뭔지 이런 내용들이 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도 안정도를 해석하기 위한 방법에서 등면접법하고 단단법하고 이제 전력계통공학에 가면은 이제 에너지 함수법이라고 이런 법들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전력계통공학에서 에너지 함수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도를 향상하기 위한 대책들이 있다. 그럼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뭐 저희가 그전에 외울 때는 뭐 리전 충익기 저는 이런 식으로 외웠었는데 이건 기타, 리액턴스 감소, 전압 격상, 전압 승합 뭐 이런 식으로 충격의 저감, 계통해주는 충격의 저감, 입출력 평형화, 발전기 입출력 평형화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동요 방정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안정도 향상 대책에서 이런 부분들이 뭘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 동요 방정식 뭐 부분 말고 이제 정태 안정도에서 동기화력에 관련된 식을 나타낼 때 P는 X분의 2S 2R 사인 세타에서 이게 지금 송전전력을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에서는 이 X값을 어떻게 감소를 해주게 되면 이 송전 용량이 늘어나니까 안정도가 향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 수식 하나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압을 승합한다. 우리나라는 정전압 통전 방식이기 때문에 1.0, 1.0이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승합을 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커지겠죠. 이런 내용들. 충격을 저감한다.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 이 부분을 줄여준다는 얘기죠. 시간은. 빨리 차단을 해주는 거니까 고장 시간을 이제 줄여준다는 얘기고, 입출력 평형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동요 방정식에서 n분의 오메가, pi, pn에서 이걸 평형화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충격을 줄여준다는 얘기고요. 기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FH, 리액턴스 감소 같은 거는 단단복직 기회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단건 변압기, 단락비, 크게 여기 이제 복도체를 사용한다. 직렬 콘덴서를 사용한다. 기기에 리액턴스를 감소한다. 병렬 회선수를 증가를 한다. 다 리액턴스에 관련된 내용들이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리전, 충, 입기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키워드를, 어떤 거는 리전 입기로 리전 충입만 보시는 데도 있고 리전 입기만 보시는 데도 있고, 이제 그 답안지에 따라서 5개로 나눠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4개로 나눠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전압을 승합을 한다든가, 승합을 하기 위해서 승합, 소공여자 방식. 그래서 저는 승속중을 해왔었는데, 승합을 시키거나 소공여자 방식을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중간조상 방식을 사용하거나, 충격을 저감하기 위한 부분이 뭐가 있냐 이거죠. 보호계전기, 보호계전기 고속도로 차단한다 이거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고속도 제페로 방식을 사용한다. 입출력 병형화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건 이거 소개보고 FH 해가지고 소리액터를 한다든가 보호계전기를 한다든가 고속도 부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기타로 빼신 분들도 있고요. 기타 팩체라든가 HVDC 같은 이런 부분들을 기타 항목으로 해가지고 쓰신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25점짜리로 나오는데 이 표준 모범 답안을 가지고 쓰시면은 한 20점 정도는 채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남들보다 이제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내용을, 그리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데 중요점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이 4시간에 하기에는 사실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하기에는 4시간에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제가 시간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반이니까 기본반에서 이제 중간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초등학생이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이제 대학생 되는 그런 단계별로 해가지고 이것들도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반, 그 다음에 이제 중간반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연구반이 있을 테고, 심화 학습반이 있을 때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기본반 시험,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배우게 될지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장 안정도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9페이지고요. 8장 안정도입니다. 사실 여기서도 이제 저도 제가 안정도 쪽을 전공을 하긴 했지만은 제가 이해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시키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이제 안정도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안정도란 무엇이냐? 개요에서 안정도는 계통이 주어진 운전 조건 하에서 안정하게 운전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여부를 판정하는 것. 이게 안정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설명 들어갔던 것처럼 안정도를 판단할 때는 이제 첫 번째 위상각 안정도가 있고요. 두 번째 전압 안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위상각 안정도를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상각 안정도는 뭐냐? 여기 보시면은 발전기의 동기 운전의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안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위상각 안정도는 동기 운전, 위상이 같이 운전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얘기고요. 전압 안정도는 이제 사실 전압 안정도 같은 것도 얘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한전에서 전원을 공급하고 사고 지점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위상차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발전기가 빨리 그 위상차를 쫓아가서 그 사고 전력을 충분하게 송전 전력을 공급을 해줄 수 있느냐, 쫓아갈 수 있느냐 그 여부를 보는 거고요. 전압 안정도는 사고가 안 나더라도 국지적으로 예를 들어 뭐 전압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무효 전력이 많이 흘러진다든가 아니면 전류의 변동이 많아진다든가 사고가 아님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정도가 이제 전압 안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 안정도 같은 경우는 전압 붕괴에 대한 유무를 논한다 이거죠. 전압이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안정도가 파괴될 수 있는 부분을. 나중에 보시면 이제 VP 해가지고 PV 컨트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한 지점에 대해서는 전압이 P 값에서 전압이 2번 존재하는데 우리가 요 정도 요 영역에서는 안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각이 떨어지게 되면은 송전 전력은 증가가 돼도 전압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전압이 붕괴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보시면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정전이 일어났던 이런 부분들이 무효 전력 때문에 전압이 붕괴가 되면서 이렇게 미국이 있으면 이후에 캐나다가 있죠. 미국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전압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 전부 다 셧다운이 돼가지고 뉴욕 대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 왜냐면 여기서 전압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 전압은 다 같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난 건 아니고 이쪽에서 전압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압이 전체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붕괴가 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시 또 문제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전압 안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상각 안정도에서 이제 판단을 할 때 아까 설명드렸던 건 위상각에서는 정태, 동태, 과도, 안정도 3개로 나눠진다. 그럼 이게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뒤에 정태 안정도가 뭐고 과도 안정도가 뭐고 이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근데 그 전에 먼저 이제 탈조라는 게 뭔지. 안정도라는 거는 이렇게 안정하게 유지를 하는 거, 동기를 유지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탈조가 무엇일까요? 스텝 아웃이라고 하는데 스텝 바이 스텝 해가지고 천천히 나가다 아웃, 바깥으로 나가버렸다는 얘기죠. 동기를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보시면은 안정도에 의해서 송전선로의 임피던스라든지 송수전 양단에 설치된 기기의 임피던스에 의해서 그 어떤 한계가 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양단에 접속된 동기기와 유도기 전력 간의 위상차 각이 점점 벌어져서 90도 이상으로 되었을 경우는 양기 간의 동기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상각 안정도에서는 동기운전 여부를 확 한다고 그랬는데 탈조는 뭐다? 그 동기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탈조는. 동기운전을 불가 상태를 탈조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기기 간의 위상차가 너무 벌어져서 동기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현상. 예? 동기를 유지할 수 없는 현상이 탈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1 안정도의 개요에 대해서는 안정도가 정의가 무엇인지, 안정도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탈조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안정도에 대해서 배우셨으니까 그 위상각 안정도의 정태, 동태, 과도 안정도가 무엇인지는 그 다음 장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정태 안정도가 있고 동태 안정도가 있고 과도 안정도의 3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다? 위상각 안정도다 이건 겁니다. 이번 송배전공학에서는 이 위상각 안정도를 주로 해서 다룰 겁니다. 네, 전압 안정도도 말미에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20페이지로 가서 보시면은 이제 정태 안정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동태 안정도가 무엇인지,
과도 안정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럼 정태 안정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안정도란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서서히 부하를 증가했을 경우 안정을 지속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건 정리니까 정상적인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약간의 미소 변화 이상의 얘는 이제 미소 변화지만 얘는 변화 부분이 미소 변화 이상 움직인다는 얘기죠. 얘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만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조금. 근데 얘는 뭐냐? 과도죠. 과도니까 이렇게 가다 갑자기 이렇게 크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도 부분이 이제 사고시가 될 테고요. 얘는 정상적인 상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고시로 넘어갔을 때 얼마나 다시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들이 이제 안정도 판별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대해서 주안점을 둔다? 사고가 났을 때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기 위한 부분을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저기에서 보셨던 것처럼 8-5, 8-6에서 여기서 과도 안정도의 향상법에서 등면접법하고 단단법 그리고 에너지 함수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신 부하가 갑자기 크게 변동하다는 듯이 사고가 발생해서 계통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을 경우에도 동기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부를 보는 게 과도 안정도다. 그럼 과도 안정도 뭐냐? 부하가 크게 변동. 부하 변동. 부하가 크게 변동하거나 뭐라고요? 1번, 2번. 사고 발생. 이런 식으로 정태, 동태, 과도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극한 전력을 과도 극한 전력, 이때 극한 전력을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는 정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건 이렇게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선형화해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선형 미분 방정식 등을 이용해서 나중에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얘는 순식간에 변동을 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력계통공학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상차각을 이용해서 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코비안 행렬들을 이용해서 전력조류 계산을 했던 자코비안 행렬, 그리고 이제 주파수 응답법이라든가, 그리고 고유가법이라든가, 그리고 시간 영역 해석이라든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딱 보시면은 얘는 자동제어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자동제어에서 나왔던 그런 해석 방법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선형 부분이 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치적분을 한다든가, 물론 여기서도 수치적분을 합니다. 네, 수치적분법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리아-푸노브법, 리아-푸노브 법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함수법이라든가, 여기 나왔던 것처럼 등면접법이라든가, 단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 답안지를 좀 더 알차게 쓰실 때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기운전을 한다.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안정도를 한다. 그러면 천천히 도르래 두 개다가 고무줄을 감아가지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면 얘는 천천히 딸려오겠죠. 같이 연결돼서. 근데 얘를 세게 돌리면 갑자기 얘가 빨리 돌아간다. 그럼 얘가 따라오지 못하고 미끄러질 거 아닙니까? 미끄러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하면은 미끄러져서 돌지 못하고 얘가 엇갈리는 부분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을 얘는 동기를 유지하고 얘를 동기를 유지를 못한다. 그래서 요걸 이제 각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따가 보시면은. 위상각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얘가 요만큼 갔을 때 얘도 요만큼 가야 되는데 얘가 이만큼 갔는데 얘는 이만큼밖에 못 가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줄은 미끄러져서 그냥 빨리 돌아가 버리겠죠.
얘가 돌아가면서 얘가 마찰에서 같이 돌아줘야 되는데 얘가 너무 빨리 얘는 묶여있고 얘는 안 묶여있다. 그럼 얘 묶여있는 상태에서 빨리 돌아버리면 얘가 도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얘 부분은 빨리 돌아서 연결되어 있는 이 실이나 고무줄 같은 거는 꼬여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지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동기운전을 한다, 못한다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표시를 하고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정태안정, 극한전력을 이렇게 봤을 때 90도까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 부분은 이제 안정 영역, 여기는 불안정 영역이라 하는데 그거를 이쪽으로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위험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요거를 2분의 1 정도 부하가 사인 30도니까 얘가 30에서 40도 정도에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통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급격한 부하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송전을 안정하게 계속할 수 있게끔 운전 상태를 여기 있는 극한 전력과 미하로 낮추어서 운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력 상차각 곡선에 대한 부분이 이따가 설명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전력 상차각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게 돼서 요만큼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2분의 1 정도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의 2분의 1 정도로 운전하기 위해서 30도에서 40도 정도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인 30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운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태시에서 운전하는 부분인데 이게 전압을 저희가 빨리 올려주고 내려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정태에서. 이제 동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를 고려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한 효과가 들어갔느냐 보시면은 자동전압 조종기가 설치되고 응답 속도가 상당히 느렸고 그 다음에 응답 불담대도 컸기 때문에 안정도 부분을 볼 때 이런 동태 안정도 부분을 무시를 하고 넘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고성능의 AVR이 개발이 되면서 정태시 및 과동시에 이 AVR이 안정도에 미치는 제어 효과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이거죠. 그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태 안정도하고 과도 안정도만 해석을 했었는데 왜냐면 이 중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는 무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AVR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극여자 방식에 의해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도 급격하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에는 보시면 정태 안정도, 과대 안정도만 나왔지만 정의를 분류를 할 때는 정태 안정도, 동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태하고 과도식만 해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동태 부분을 고려하고 여기에서도 이런 동태 부분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무엇을 고려를 했느냐? 정태 안정도, 동태 안정도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성능의 AVR 그리고 조속기, 제어 효과 등을 고려해가지고 나중에 이 밑에 보시면 동태 안정도를 추가해서 안정도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림 8-1에 보시면 안정도를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안정도를. 이 수식에서 보시면 얘도 안정도를 뭐로 분류를 했냐면은 정태 안정도하고 뭐라고요? 과도 안정도 두 개만 분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동태는 무시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동태 부분도 고성능 AVR이라든가 조속기에 대한 효과들이 커지다 보니까 무시를 못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태 쪽에도 이런 동태를 고려하고 과도 쪽에서 이런 동태를 고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정태 부분은 뭐로? 고유정태. 근데 이게 동태를 고려한 동적 정체. 동태 안정도를 고려했다는 얘기입니다. 정태 안정도에다 동태 안정도를 고려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과도 안정도도 고유 과도 안정도가 나오겠죠? 고유한 상태에서 과도 안정도를 봤는데 여기 상태에서도 과도 안정도 상에서도 동태 부분을 고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적 과도 안정도를 고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정태, 과도 안정도로 나눠지는데 거기에 이제 동태 안정도를 고려한 부분들이 각각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정도는 위상각 안정도, 그리고 전압 안정도, 그리고 그 위상각 안정도를 나눌 때 정태 안정도, 동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로 나눠진데 이 동태 안정도는 이런 효과를 고려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태, 과도 안정도 상의
이런 동적 요소가 들어가서 안정도를 분류하고 있다. 라는 이런 개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정태 안정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정태 안정도는 정상적인 상태에선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고유 정태하고 이제 동적 정태가 또 나눠지겠죠. 하지만 이제 고유 정태 안정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고, 일기 무한대 계통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실 때 전체적인, 요약 부분을 딱 보시고 컨셉을 어떻게 잡아서 공부를 하실지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초기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니까 그 내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배우시게 되는지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공부를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8-2번 정태 안정도입니다. 정태 안정도는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동기 운전 여부를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책의 페이지 321페이지 보시면 정태 안정도란 정상 운전 상태에서 완만하게 발전기 출력을 증가시켰을 경우 그 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논의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엄밀하게는 AVR이라든가 조속기 동작 특성까지 고려해야 하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적 뭐라고요? 정태 안정도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되겠지만 편의상 이들을 일체에 무시하고 고유 정태 안정도만 고려해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고유 정태 안정도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봐야 되느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처럼 그 동기운전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동기운전 여부 판단 위상각 안정도에서 그럼 이제 동기운전을 하기 위한 이 세타 부분을 판단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아까 앞에서 전력 원선도 부분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보시면 송수전에 대한 전력 원선도 부분인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여기 송전단, 수전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22페이지 보시면은 그럼 송전단에 대한 부분하고 수전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얘 부분이 이렇게 벌어지고 얘 부분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계 부분이 있고 여기 부분이 한계 부분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타각 부분을 이제 보는데 얘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양하고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하고 이 부분이 어느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줄어들겠죠. 얘가 이렇게 줄어들면 얘가 이 P값인데 얘가 이 각에서 이쪽으로 줄어들게 되면 얘가 한계 부분이 되겠죠. 얘도 이런 부분이 한계 부분이 될 테고 그 이상은 P값을 공급을 못하니까 얘가 공급해 줄 수 있는 P값하고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 P값이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벌어지게 되면 얘는 P값이 점점 줄어들겠죠. 송전단도 얘가 각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오니까 왜냐면 우리는 이제 정전압 송정 방식을 쓰다 보니까 이 원주를 통해서 이 원주상에서만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맞춰주기 위한 이 각도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각도 부분을 이 송전단과 수전단에 대한 전력 원선도를 가지고 고려를 해보면은 세타가 어느 크기에 이르면 송수전 전력은 극대값으로 되어서 더 이상의 전력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이제 책의 중간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321페이지에 식 8-1 위에 바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공급하게 되는 이 부분을 이제 PS라고 하고 여기서 공급받게 되는 부분을 PR이라고 했을 때 얘 부분에 대한 수식이 나와 있는데 식 8-1하고 8-2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보시면은 이 식에서 알 수 있듯이 PS는 세타는 180도 마이너스 베타, PR은 세타는 베타에서 각각 극대값을 취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PS는 뭐라고요? 로, 사인, 세타 마이너스 90 플러스 베타 플러스 M-2S의 자성. 그럼 이제 편의상 계산을 하기 편하게 해서 요거만 빼보겠습니다. 요거만. 네, 요거만 빼가지고 PS는 세타 마이너스 90 플러스 베타다. 이거를 뭐 90이라고 놓고 90도씨라고 놓고 왜냐면 얘하고 딱 180도 차이가 났을 때 나눠지니까 90이라고 놓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라고요? 세타는 이거 다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90 있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 플러스 90이 될 거고요. 이게 베타가 나오겠죠? 베타가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겠죠?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 책에 있는 수식이. 세타는 180도 마이너스 베타 부분에 대해서 PS가 된다. 그럼 PR은 어떻게 될까? PR은 거기 나와 있는 수식이 세타 플러스 90 마이너스 베타인데 이걸 90이라고 놓고 계산하면 얘하고 얘가 없어지죠? 그러면 세타는 얘가 넘어가니까 베타가 되겠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때 이제 각각 극대값을 취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밑에 보시면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적으로 안정도 문제를 다룰 때 사용하는 전압은 전력 원선도를 사용했을 때 사용했던 송수전단의 단자전압, 여기 있던 단자 전압이 아니라 송전선로에 접속된 양단의 동기기의 내부 유기전압을 취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도니까 발전기 부분에서 그 동기 운전 여부를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발전기 그래서 단자 전압까지도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 대의 발전기가 무한대 모선에 연결된 간단한 일기 무한대 모선 계통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기 무한대 계통이 뭔지, 먼저 무한대 모선이 뭔지, 이건 중요합니다. 10점짜리로도 문의를 하고 25점짜리를 해가지고 무한대 모선에 대한 벡터도를 그리고 설명하시오. 아니면은 비돌극기의 출력식을 벡터도로 설명을 하시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한대 모선이 뭔지 정의를 1, 2, 3, 4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내부 임피던스가 0이다. 쭉 쓰셔도 되는데 제가 옛날에 요약해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각자 나눠가지고 전압 ER은 그 크기와 이상의 위상이 부하의 증감에 관계없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극히 큰 관성연수를 가지는 용량 무한대의 전원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 모선에 대한 정의를 전체적으로 그냥 쓰시려면 힘든데 이걸 1, 2, 3, 4가 내부 임피던스가 0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전압 ER은 그 크기와 위상이 부하의 증감에 관계없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전압이 있는데 밑에서 뭐가 흔들려도 얘는 그 기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극히 큰 관성전수를 가진다는 건, 관성전수라는 거는 계속 뭔가 돌 수 있는 힘인데,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게 뭐냐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우리는 관성에서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뭔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용량도 무한대라는 얘기죠. 이 무한대 모선은 어떤 때 사용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전력조류 계산 같은 것도 계산하다 보면 여기 발전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발전기가 있고 수용가가 있습니다. 전력조류라는 게 뭐죠? 전력계통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흐름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쓰고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쪽에 보낸 거하고 받는 거하고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송전선에서 손실이 생깁니다. 유효전력 손실과 무효전력 손실이 생깁니다. 변압기도 손실이 생길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산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력조류 계산할 때는 하나는 뭐를 잡는다? 스윙부스, 슬랙부스, 그리고 기준모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를 잡아줌으로 해가지고 그 한 대가 바로 이런 무한대 모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발전기에서 600을 만들어냈다. 근데 얘는 601을 썼다.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얘 부분에 대해서 1만큼을 이렇게 흡수를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600이고 얘가 601이 되고 얘가 1201이라고 그러면은 얘도 600이고 얘도 600인데 얘 1201을 썼으니까 이 1만큼의 손실 부분을 얘가 용량 무한대 전원이고 어떤 전압도 변화되지가 않고 극히 큰 관성절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기 무한대 계통 무한대 모선에서는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 이 무한대 모선을 보기 위해서 정확하게 보시면은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발전기에 보시면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떻게 돼 있죠? 여기 단자 전압이 있고, 여기 전압이 있고, 여기 변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선로 리액턴스 부분이 있고, 여기 모선 부분에 전압이 있고요. 무한대 모선. 이걸 이제 수전단측의 무한대 모선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전단측을 또 무한대 모선을 해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하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하고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은 틀려진데, 여기서는 일단 수전단측에 대한 무한대 모선 방향 가지고 이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로에 대한 리액턴스 XL 성분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대한 무한대 모선의 단자 전압 ER이 있을 겁니다. 여기 전류가 흐를 거고, 여기 부분에 대한 송전단의 전압 ES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변압기 전단에 대한 또 전압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EG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또 XT만큼의 변압기 리액턴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발전기 내부에 내부 임피던스 XG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대한 단자 전압 해가지고 EF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하실 때는 요 전압과 요 전압을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린 이제 전력 원선도상에서 했을 때는 예전압하고 예전압만 고려를 해가지고 이 두 개를 고려했었는데, 여기서 뭐냐? 정탄 정도를 고려할 때는 요 발전기의 내부 유기전압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일기 무한대 모선 계통을 이제 벡터도로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보고 여기 흐르는 전류 I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전에도 보시면은 저희가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고장전류 계산할 때 이 지점에서 말단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어떻게 계산했죠? 이 전단을 보고 임피던스를 합산을 했죠. 그래서 그 임피던스를 오므로 볼 것이냐, 퍼센트 임피던스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제도 보시면 옴으로 계산한 거, 퍼센트 임피던스로 계산한 것들이 예제 8-2인가 또 나와 있습니다. 내용에. 여기서는 옴으로 볼 때는 옴값을 다 더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퍼센트 임피던스 값, 여기는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주어져 있는데, 선로만 옴값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옴으로 계산할 때는 이 부분을 다 옴값으로 계산한 다음에, 어디? 여기에 대한 전압값으로 이걸 다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다. 환산을 해줘야 되니까 귀찮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계산할 때는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는 그냥 다 더해주고 여기에 대한 옴값만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바꿔준 다음에 더해줘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편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뒤에서도 또 한 번 더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림을 가지고 벡터들을 한번 그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여기부터 전압을 그리면 ER이 있겠죠. 여기 ER. ER. 그 다음 여기 부분에 대한 단자 전압 강화가 일어났을 테니까 여기 ES가 있을 거고 EG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 두 개 부분을 합해가지고 EG 부분을 발전기 전단에 이 부분 EG 하나 하고 그 다음 EF 부분 하나 해가지고 전압을 3개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ER 있고 단자 전압 강화가 이만큼 일어났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은 요 EG에 관련된 전압이 또 있을 거고요. 하다 보면 여기에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전압 EF가 또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이 뭐냐? 이제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얘가 XI, X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X는 XT 플러스 X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거에 대한 임피던스 부분에 흐르는 단자당은 강하니까 임피던스하고 흐르는 전류 부분만큼이니까 요 X는 XI가 되는데 이 X 부분이 바로 요 임피던스하고 요 임피던스를 다 더했다는 얘기입니다. 요 사이 임피던스니까. 그거만큼의 단자단합 강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전압 EG는 여기인데 여기에 임피던스하고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이만큼의 단자단합 강화가 일어나서 요 전압이 생겼다는 얘기고요. 여기 부분은 요거만큼, 여기 임피던스만큼 이렇게 단자단합 강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거기 책에 보시면 얘 부분이 XG의 I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얘가 R이고, 얘가 G고, 얘가 O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뭐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뭐 전류 부분이 I가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 이 수식만 보시면은 조금,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수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 그림에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P는 ER에
i의 코사인 파이라고 정의가 됐습니다. 여기 부분이 파이가 뭐냐? 여기 역률각이 됩니다. 전압과 전류에 대한 사이의 각이니까 얘가 역률각이 되겠죠.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는 전압하고 전압 차이의 각이니까 부하각이 되겠죠. 부하. 전압 상차각이 될 수도 있고 부하각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역률각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P 계산할 때 어떻게 되지? P는 2R 곱하기 IR에다가 이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P는 VI 코사인 세타로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압과 여기에 대한 전류에 대한 여기에 대한 전압과 여기에 대한 전류에 대한 코사인 요 역률각을 이용해서 P를 계산할 수 있다는 이 수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어떡하냐? 여기 나왔던 것처럼 여기 요 XG하고 요 전체에 대한 X. 여기 지금 XG고 여기 X 아닙니까? XG 플러스 X를 여기도 XG 플러스 X를 1분의 1을 곱합니다. 곱하면 어차피 이게 1이기 때문에 얘는 똑같은 거죠. 여기 이제 식 8-3에다가 이렇게 식을 하나 곱해주게 되면은 식 8-4처럼 나눠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XG분의 S가 앞으로 나가서, 어디 앞으로 나갔죠? 요걸 이제 보시면 P는 XG분의 X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기 부분이 먼저. 그 2R이 나왔다는 얘기죠. 2R.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I의 뒤에다가 요 뒷부분을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죠. I의 뒷부분인데 XG 플러스 X에 한 다음에 코사인 파이 똑같이 나오겠죠? 이 수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중간에 요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혼돈이 생기시는데 이걸 하나를 넣으면 이 수식이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얘하고 얘는 상쇄되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거에 대한 수식들을 요거하고 매칭을 해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어렵진 않은데 이게 좀 매칭이 안 되셔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G 플러스 X에 곱하기 I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RG다 이거죠. XG 플러스 X의 I니까 여기 뭐죠? 여기 부분이죠. 얘 부분이 어디다? X하고 XG에다가 여기 흐르는 I니까 요만큼이 된다는 얘기죠. 요게 뭐다? RG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XG 플러스 X의 I 코사인 세타. 요거에다가 코사인 뭐예요? 파이가 됐죠? 요 파이만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요? 얘가 되죠? 여기 부분은, 이렇게 된 부분은 여기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얘가 R의 다시라고 보면은, 얘가 R 다시의 G가 된다. 그 내용이 지금 식 8-4 밑에 나왔죠. 근데 이걸 왜 했냐? 사실 요걸 이제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요거는 이제 삼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면적을 볼 때,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사각형 아닙니까? 사각형이 얘를 딱 반으로 나누면 이제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얘 밑에 곱하기, 얘 위에 곱하면은 그거에 2분의 1 하면 이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면적을 계산해 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 R하고 얘 R-는 거의 같다라고 보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밑에 부분하고 위에를 곱한 다음에 그러면 이 전체 면적이 나올 텐데 물론 이 면적이 약간은 더 차지를 하겠지만은 이걸 2분의 1을 나누면 이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면적과 얘의 면적이 거의 같다라고 보고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는 보시면 어떻게 되냐? 이 XG분의 X 나왔죠? X분의 1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뭐라고요? 얘가 뭐죠? 2R이? 2R이 요거 아닙니까? 2R이. 요거하고 여기 부분은 어디라고요? 요거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곱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전체의 면적이 되는 거죠. 사각형의 면적. XG분의 X는 그대로 내려올 거고요. 그 사각형의 면적에다가 2분의 1을 해줘야지만 이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삼각형의 면적에다가 삼각형 ORG의 면적에다가
2배를 해준 게 된다는 얘기죠. 얘 부분은. 얘 부분은 삼각형의 면적에다 2배를 해준 게 얘 면적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 삼각형의 면적 부분을, 요 삼각형의 면적 부분을, 요거를 지금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또 계산을 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비율로 또 계산을 하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하고 얘를 곱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또 2분의 1 하게 되면 얘 면적이 나오겠죠? 얘 곱하기 얘 한 다음에 그 면적을 2분의 1 하면 이 삼각형의 면적이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면적을 이제 다른 식으로 표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식을 유추해내서. 이 삼각형 ORG의 면적을 이제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은 한편 삼각형 ORG의 면적인데 그거에서는 아래서 이 OG로 내보낸 요 G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O-로 돼 있네, O-. 죄송합니다. O-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ORG는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한다? 요거 곱하기 요거 한 다음에 그 값을 2분의 1로 나눠주면 이 면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은 삼각형 ORG는 어떻게 됐죠? 2분의 1로 나눠진다. 근데 어떤 부분이요?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OG는 나왔지 않습니까? OR 여기 나왔던 이걸 그대로 썼네요. 지금 보시면 요게 OR의 부분이고 GR의 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OR은 뭐죠? OR은 이거고 GR은 어떻게 되죠? GR의 다시는 이겁니다. 이거의 부분이 아까 이 면적하고 지금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풀어서 쓴 거고요. 그거는 처음에 나왔던 얘 부분은 처음에 나왔던 요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은 무시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곱한 그 면적이 이 삼각형 면적이라고 처음에 놓고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하기가 힘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옆면에 나와 있는 부분이 2분의 1 OG에 곱하기 RO에 다시라고 되어 있죠. OG는 뭐죠? OG 이 부분 하고 OR 다시 이 부분이 되니까 얘 부분하고 얘 부분을 곱한 이렇게 한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얘 면적. 그러니까 얘 면적은 사실 요 면적이 아니라 이 전체의 면적이 되는 거고 요만큼이 더 포함된 부분인데 그거를 여기 길이가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같다라고 보고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얘 부분을 이렇게 높이를 해가지고 요거나 보시면은 이렇게 간 거나 요거에 간 거나 면적은 이제 똑같다라고 본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돼 있는 거를 이쪽으로 좀 밑으로 내렸다가 하더라도 요 면적이나 요 면적이나 같으니까 그거를 밑변을 두고 이 윗부분을 곱해버리면은 여기서 곱한 거나 같으니까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면적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요게 움직이면서 그 면적이 거의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는 요거에 대한 면적과 요거에 대한 면적을 해서 요 삼각형 부분을 계산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면적과 여기의 면적은 같다라고 이렇게 놓고 그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2분의 1 나와 있는 것처럼 2분의 1에 EF, ER의 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부분이 삼각형 ORG가 여기서 이쪽으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럼 여기 2분의 1 있고 여기 2 있으니까 이건 또 소거가 되겠죠. 그러면서 XG분의 이 P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XG 플러스 X분의 1에다가 EF, ER 사인 세타가 나오니까 곱하기 EF, ER 사인 세타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 어떻게 되죠? P는 X분의 EF, ER 사인 세타. 안정도 계산할 때 이 수식을 쓰시죠. 이 수식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뒤에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조금 미흡하게 좀 해드렸는데, 보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324페이지 보면 18-7이 이와 같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전력 상차각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이 수식을 전력 상차각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력 나왔죠? 전압에 대한
상차각에 대한 것들로 나타나야 되는 곡선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X 부분은 아까처럼 XG하고 X 부분을 합해서 그냥 X라고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요거를 또 뭐 PM, 뭐 사인 세타를 가지고 얘를 아까 정태 한정도에서 그 정태 극한 전력으로 표시를 하기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페이지 32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기 무한대 계통에 있어서의 전력 상차각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식이다. 이 수식이. 그래서 지금까지 안정도를 계산하면서 계속 P는 X분의 ES, ER 사인 테타 아니면 EF, ER 사인 테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양단에 대한 전압과 임피던스 차이하고 거기에 대한 상차각을 가지고 전력에 대한 곡선을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정전압 성정 방식을 쓰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송전단하고 수전단하고 이렇게 있었을 때 전압이 항상 일정하게 어떻게 이 원주상을 쫓아갑니다. 전압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안정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돼 있었죠? 뭐 리액턴스를 이 부분을 감소를 해가지고 안정도를 키운다든가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X하고 이런 사인 세타 부분이 있을 텐데 이 X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기서는. 다 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발전기도 고정돼 있고 변압기도 고정돼 있고 선로도 딱 고정된 상태에서 안정도를 판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볼 수 있는 건 뭐냐? 이 사인 세타가 있다는 얘기죠. 위상차를 얼마나 빨리 쫓아갈 수 있냐. 동기운전이라면서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위상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전력을 송전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그림 8-5에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송전 전력은 이 전력 상차각 곡선에서 EF와 ER의 상차각 세타만의 함수로서 사인 세타에 대해서 비례한다. 이걸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제 전력 상차각 곡선이 얘는 P고 이게 세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 사인 세타니까. 이제 90도에서 최대로 송전할 수 있는 여기 부분이 바로 정태 극한 전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태 상태에서 요만큼이 최대한 보내줄 수 있는 송전할 수 있는 전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을 송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도 측면에서는 아까 뭐라고요? 사인 30도가 여기 30도 있을 때 얘가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운전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 P0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상차각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뭐냐? 송전단 PS에서의 상차각 곡선이고요. 만약 PR이라 그러면 PR 부분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까 PS는 세타가 180도 마이너스 세타 파이 베타 부분에서 됐다고 했고요. PR은 뭐라고요? 세타는 베타로 했죠. 얘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아까 제가 기준을 90도로 해가지고 나눠놨지 않습니까? 수전단 쪽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PR 부분은. 그래서 그걸 이제 고려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제 제가 보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요 정도를 넘지 않게끔 하려고 운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발전기 쪽에서는 이 정도를 보지만 수전단 쪽에서는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것들도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는 안정도 쪽은 뭐냐? 수전단 쪽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송전단 쪽을 보는 거죠. 송전단 쪽에서 안정도 부분을 이렇게 보는 거고, 예를 들어 소극여자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게 이제 각도가 7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각도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각도를 빨리 돌려줄 수 있다. 예? 전압을 올려줘가지고 각도를 빨리 돌려줄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줄 수가 있으면 좀 더 여유있게 여기 가서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 있다가 사고가 나면 얘가 점점 이 부분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전력이 급격하게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각도가 벌어지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전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넘겨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데 그전에는 AVR 효과라든가 조속기에 대한 부분이 이런 것들이 거꾸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전자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좋아지다 보니까 운전 포인트가 30도가 아니라 조금 더 뭐 70도라든가 80도 중에서도 운전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게 넘어가더라도 바로 이렇게 복귀를 해줄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면적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면적, 이기계통,
그리고 여기 사고 시에 요게 요렇게 떨어졌다가 일기계통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면적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등면적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화력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기화력하고 정태 안정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예제 문제 하나 정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정태 안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아까 일기 무한대 모선이 뭔지, 그 무한대 모선의 정의가 뭔지, 그 일기 무한대 모선에 대한 개통도를 그려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P는 X분의 2S, 2R, 사인 세타가 나오는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삼각형에 대한 면적을 가지고 바꿔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전력 상차각 곡선이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인지를 알고 계셔야지만 이따가 등면적법을 해서 그 그림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8-2-2에) 보시면 동기화력이 나옵니다. 동기는 뭔지 아시겠죠? 아까처럼 위상을 같이 운전할 수 있는 부분, 동기를 맞춰서 운전할 수 있는 부분. 화력은 힘이란 얘기죠, 힘. 그러니까 위상을 같이 맞춰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기화력이 크다라고 그러면 그런 힘이 큰 거고, 동기화력이 작다라고 그러면 그런 힘이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325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발전기가 있고요. 부하가 있는데 어떤 원인으로 가속을 합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보시면 어떤 원인으로 가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속을 해가지고 그 상차각이 원래 위치보다 세타만큼 앞섰을 경우에는 원래 위치로 이제 되돌려주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여기가 극한 전력이니까 요걸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발전기에서 기계적인 입력이 일정하면은 이 뒤에 이제 회전체의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여기 발전기가 어떻게 되냐면 터빈이 됩니다. 증기를 발생시켜서 증기가 터빈을 돌려가지고 터빈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가 돌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속기는 이 터빈에 들어가는 증기의 양을 조정을 해주는 게 속도를 조정해주는 조속기가 있는 거고, 이 조속기가 옛날에는 기계적인 성분에서 이제 전기적인 조속기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빨리빨리 증기를 넣어줬다 빼줬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AVR은 발전기에서 나가는 발전 전압을 계좌 회로에 대한 그 DC 부분을 조정을 해가지고 계좌 전류를 더 많이 발생시켜주는 부분이 바로 AVR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에 대한 역할, 이쪽에 대한 역할 부분들이 훨씬 더 좋아지다 보니까 안정도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태하고 과도에서도 이런 동적 성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해가지고 봤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동기화력 부분은 발전기의 기계적인 입력이 일정하면, 이게 일정하면 어떻게 되죠? 세타가 증가했을 때 이 발전기의 출력 부분이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출력 부분이 증가한 만큼을 운동 에너지를 방출해가지고 발전기를 감속을 시켜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Pg분의 d세타가 0보다 커야 된다. 그건 뭐냐? 얘가 요 용역에서는 요 기울기가 0보다 지금 크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얘가 P죠. 얘가 세타죠. 위상각이죠. dPg.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봤을 때 이거에 대한 미분 함수가 이렇게 기울기가 0보다 클 때는 요 영역에서는 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동기화력이 이런 영역에 있을 때는 내가 지금 공급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갈 수가 있으니까 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꾸로 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수가 됐을 때 요 영역에서는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내가 감소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줘야 되는데 못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왜냐면 이만큼을 최대 이만큼을 공급해줘야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지금 똑같은 각도라고 하더라도 여기 뭐 30도고 여기 60도고 여기 120도다. 그럼 90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0도만큼 차이가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한 값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얘는 어떻게 할까? 올라가면서 더 공급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얘는 각도가 더 벌어지게 되면 더 떨어지는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기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커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는 이 부분을 이제 동기화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화력이 큰 경우 계통의 외란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평형 상태를 회복하지만 동기화력이 부족한 상태일 경우에는 상차각이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상차각이 계속 벌어지죠. 그래서 동기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기를 유지한다는 건 이 지점인데 어느 정도 이제 전류를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인 세타 부분에 대해서 비례하다 보니까 탈조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기계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325페이지 보시면. 근데 다기계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지금 등면적거 같은 경우는 이기계통에 대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단단법 같은 경우는 이기계통의 이상인 다기계통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석하는 방법들이고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과도 안정 상태에서 뭐라고요? 선형 미분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하고 비선형 미분 방정식을 이용하는 것들인데 과도 상태에서는 미선형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식 8-9 밑에 보시면 각 발전기의 관성정수 등이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기 무한대 모성 계통처럼 간단하게 판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행렬식을 이용하거나, 왜냐면 다기계통이니까 그런 요소들이 많으니까 행정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열린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페이지 326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렇게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유가법이 있고, 클라크법이 있고, 와그너법이 있고, 로법이 있고, 직접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비선형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해석했던 그런 방법들이 아까 전력계통공학에서 나왔던 얘기 말고도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적으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시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시험 빈도가 적기 때문에 무시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 전체적인 내용에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지만 됩니다. 예제 8-1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제 8-2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 제가 요거는 다 풀어드리진 않고요. 어떻게 계산됐다라는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문제의 임피던스도가 딱 700MV로 딱 정의가 됐습니다.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발전기가 뭐 600MV고 옛날 책하고 좀 틀린데요. 뭐 부하고 550MW고 이런 식으로 약간씩 내용들이 좀 틀렸습니다. 근데 지금 책들에 대해서는 이런 오타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수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계산한 건 온값으로 처음에 계산을 했다. 327페이지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온값으로 계산한 부분이 어떻게 계산됐다라는 걸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퍼센트 임피던스는 10kV 자성분의 PZ였습니다. 그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여기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임피던스 도에서는. 그러니까 옴 값으로 환산하면 이 Z 값을 놔두고 어떻게 돼요? 10kV 자성이 위로 올라가고요. P는 밑으로 내려오면 되죠. P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10kV 자성으로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P가 뭐예요? 700MV고요.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30이고요. 그리고 10 나왔고요. 킬로볼트는 얼마라고요? 3, 4, 5kV.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51.0이 그렇게 나왔다. 나머지 것들도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이런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걸 다 더해서 나중에 고장전류를 계산했다. 그래서 고장전류 값을 계산한 걸 가지고 발전기에 대한 내부 단자전압 강화를 계산해서 계산했다는 얘기고요. 페이지 328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이지 부분에 대해서 맨 끝에 1000분의 1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계산값이 어떻게 되냐? 볼트로 나옵니다. 이렇게 볼트로. 그럼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킬로볼트로 나눠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1000분의 1로 나눠주면 킬로볼트로 값으로 계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킬로볼트로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뭐 하면서 이게 안 풀어드려도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해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계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도 다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큰 부분이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서 이제
R 플러스 J X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기를 눌러주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제 8-3을 보시면요. 여기는 아까 설명드렸던 건 무한대 보선을 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뭐가 나왔죠? 발전기에 대한 내부 전압이 나왔죠. EF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발전기의 내부 임피던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ET가 나왔고. 여기는 선로 임피던스가 나왔고. 무한대 보선이 나왔다는 얘기죠. 얘는 X2로 냈고, 얘를 X2로 놓고, 얘를 E2로 놓고 계산을 했는데, 아까는 변압기가 있었던 것 뿐입니다. 아까하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걸 똑같이 계산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얘도 계산하면은 어떻게 나온다? 전력 상차가 곡선이니까 P는 X분의 EF, E2에 대한 사인 세타로 정의가 된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그 다음 장에 예제에 보시면은 330페이지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위상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요 Pmax 값이 얼마가 된다? 1.05 PU 부분만큼을 더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1PU라고 계산했을 때 얘 부분은 90도가 되면은 1.05 PU만큼을 더 공급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전력 상차가 곡선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걸 수식으로 다 풀어서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요 그림 8-8이 옛날 책하고는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60도일 때는 어떻게 되죠? 요걸 하나를 딱 기준을 해보면 60도일 때 또 아까 설명한 것처럼 90에서 30도가 빠졌으니까 90에서 30도가 더 들어가면 120도겠죠. 요때 PU 값이 똑같은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60도에서는 얘가 얼마가 되냐면 0.9094 PU로 되어 있습니다. 120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도 또 0.9094 PU로 되어 있죠. 이 책에 보시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요 끝에 이게 PU 부분하고 PU 부분이 있는데 60도씨하고 120도를 보면은 요 값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까처럼 이렇게 똑같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전류를 공급하더라도 이 영역에서는 뭐라고요? 안정 영역이고 이 영역에서는 불안정 영역이다. 그래서 요 영역이 이제 동기화력이 양인 부분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력 상차가 곡선에서 이 부분이 안정 영역이기 때문에 이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딱 90도를 기준으로 잡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등면제법에서도 이제 90도를 기준으로 넘어갔을 때, 안 넘어갔을 때 가지고 면적을 가지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개념 정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과도 안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전체의 운전 방정식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등면제법, 단단법 그리고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